자, 일단 우리가 이제 유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서 공부를 해서 뭐 박사학위를 해서 한국으로 와서 교수를 하겠다거나 혹은 뭐 그냥 학위만 빨리 따고 와서 아버님 사업을 물려받겠다거나 그런 유의 유학이 아니라 내가 유학을 가서 웬만하면 미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취업의 시스템이나 뭐 문화나 여러 가지가 다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한국은 학교를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취업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졸업 예정자거나 4학년 2학기 예정자거나 아니면 졸업을 이미 했더라도 이제 뭐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3학년 때 인턴십을 거쳐서 풀타임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글로벌 기업들, 대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4학년이 돼가지고 내가 취업을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미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 대학에 갈 때는 지금 앞으로 4년 있다가 취업을 준비해도 크게 늦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미국에서 특히나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휴학을 할 수가 없고 I-20 유지를 위해서 학교를 재학해야지만 미국 내에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2년? 뭐 길어봐야 2년 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적인 것들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제 취업의 그 요소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뭐 가장 큰 게 이제 학교 어디 좋은 학교 나왔느냐, 뭐 토익 점수나 뭐 이런 것들이 영어 점수도 많이 보고 또 뭐 자격증도 많이 보고 뭐 심지어 외모도 보죠. 우리나라 그 이력서에는 사진도 막 들어가고 하니까는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일단은 신입사원의 이력서는 무조건 한 장입니다. 한 장이 넘어가면 대체로 읽어보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내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뭐 이런 거 쓸 수도 없고요.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도 못 쓰게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학교 어디 나왔고 GPA가 뭐고 그러니까 성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전공을 뭐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력이죠. experience.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학생이 무슨 경력을 쌓을까 하지만 미국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 조금 좋은 대학들 같은 경우 1학년 때부터 인턴십이 너무너무 치열합니다. 미국 아이들조차도. 근데 미국 학생들은 중간에 휴학을 하고 아버님이 소개시켜주는 회사 가서 6개월 일을 하거나 또 뭐 이제 인맥들이 많으니까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나라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오직 할 수 있는 게 여름방학밖에 없단 말이에요. 1학년 끝나고 여름방학을 심지어 CPT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인턴십을 정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럼 2학년 여름방학서부터 해야 되는데 2학년 여름방학에 내 경력이 첫 번째 인턴십이 될 경우에는 거의 인턴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는 그 전에 인턴 경력을 쌓아놔야 실제로 CPT를 받아서 내가 정식으로 인턴을 할 수 있는 2학년 여름방학 때 내가 그래도 뭔가 괜찮은 회사에 가서 이력서를 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한국은 사실 뭐 요즘은 이제 정규 취업 연계형 뭐 인턴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생겨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도 공식적으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채를 활용한단 말이에요. 공개 채용을 하고 단체로 뭐 몇 월 며칠서부터 며칠까지 원서를 넣고 인터뷰를 단체로 해서 이제 한꺼번에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은 채용 방식도 아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그런 경우가 없어요. 뭐 단체 채용 이런 건 없습니다. 다 기업에서 직접 학교로 와서 2학년, 3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자기네 회사 정보를 주고 그리고 그 학생들 중에서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먼저 인턴을 시켜보고 2학년 여름방학, 3학년 여름방학에 그리고 그 중에서 풀타임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너무 큰 차이가 나버리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설령 취업이 안 됐을지라도 졸업할 때쯤 해가지고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사이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통해가지고 내가 개별적으로 지원해서 중소기업 같은 데는 얼마든지 취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는 뭐 누구 지인 소개로 뭐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교수님 소개로 뭐 아버지 소개로 갈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몬스터나 뭐 커리어빌더나 이런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신입사원은 거기서 뽑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입이라고 할지라도 100% 영주권자만 거기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뭐 몬스터 같은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뭐 이력서 내고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한 기업에 한 3년차 정도 되면 헤드헌터들이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없지만 미국은 웬만한 글로벌 기업이 한 3년차 되면은 링크드인을 통해서 헤드헌터들이 계속해서 연락을 합니다. 야, 너 여기서 지금 10만 불 받고 있잖아. 저쪽 회사로 가면 13만 불에 이런 베네핏이 더 있어 라고 계속 연락이 오거든요. 그거는 경력자들 위주예요. 근데 신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막 이력서를 넣어봐요. 그 커리어빌 같은 데를 올려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연락 오는 게 뭐 부동산 리얼터. 그나마도 영주권이냐
없다 하면 이제 아예 인터뷰가 진행이 되지 않는 뭐 인슈런스 컴퍼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시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루트가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미리미리 경력을 쌓아서 3학년, 2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하고 보통은 3학년 1학기 때 학교로 오는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해서 한 6개월, 8개월 있다가 여름방학 때 인턴을 하고 거기서 끝나고 나면은 아직 내가 졸업하기도 1년 전이지만 풀타임 오퍼를 미리 받게 되는, 그리고 나서 졸업 전에 사실상의 회사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큰 기업들, 좋은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랑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졸업하고 나서 웬만하면 미국에서 취업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럼 두 번째는, 그럼 미국에서 취업할 때 신입사원 채용을 포함해서 기업들에서 뭐를 많이 중요하게 생각할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은 어쩔 수 없이 뭐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고는 하지만 많은 기업들에서는 아직도 대학의 어떤 뭐 순위 같은 것들을 많이 보고 전공도 뭐 당연히 많이 보고 요즘에는 이제 경력들도 많이 보고 또 영어 능력도 많이 보고 심지어는 뭐 다른 외부적인 것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는데 뭐 물론 미국도 학교를 갈 때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나 뭐 리더십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물론 회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실상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 뭐 대단한 경력이나 뭐 대단한 것들을 비교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딱 학생들을 뽑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똑똑한 학생들을 뽑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학교를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되는 성실한 학생을 뽑아서 그 학생을 우리 회사에 조금 더 맞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나가면서 우리 회사에 적응을 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들어가면은 계속 그 회사에 있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웬만큼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은 웬만한 전문직들은 뭐 예를 들면 이따가 말씀드릴 뭐 회계사나 이런 뭐 그 프로페셔널들은 웬만하면 3년마다 회사를 옮겨 다닙니다. 웬만하면 5년마다 다 옮겨요. 가만히 있는 경우가 없어요. IT요? 구글 들어갔다고 구글에서 평생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계속 옮겨 다녀요. 다른 회사로 가고 또 다른 회사로 가고 그러면서 연봉이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이 처음에 들어갈 때 미국에서는 똑똑한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우리 회사에 딱 이 업무에 적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한국이나 일본의 신입사원 채용과 미국의 신입사원 채용이 어떤 근본적으로 차이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인턴을 먼저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이 일에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생이 SAT를 몇 점 맞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시켜봤더니 이 일을 잘할 것 같아. 우리 팀에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이 학생을 뽑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에서 뭐를 가장 중요하게 보냐면 첫 번째, 인턴십이 23%예요. 그 다음에 비슷하지만 employment during college,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두 가지가 거의 뭐 물론 이제 조사 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40%를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학교 네임밸류, 그렇죠? 그다음에 GPA, 그러니까 성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훌륭한 학생을 뽑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훌륭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얘를 평생 데리고 갈 거 아니고 나는 딱 지금 이 포지션에 이 학생을 바로 채용해서 우리 회사에 적당하게 잘 어떻게 보면은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실용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 college major 일단 프로, 그 다음에 volunteer experience, 내가 어떤 volunteer를 했었나, 그리고 extra curricular나 그 다음에 relevance of course, 그러니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 직무를 시키고 싶은데 얘가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college GPA가 8%밖에 안 돼요. 성적이 물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한국만큼 중요하거나 일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college reputation은 5%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나라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이게 조사 기관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순서예요. 신입사원 취업할 때 학교 어디 나왔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예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명문대학 굉장히 선호를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실제로 취업을 할 때 어느 대학 나왔느냐를 하고 판단내는 게 아니라 너 어떤 일 해봤니? 뭐 할 줄 아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더라.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외에 이제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외국인이다 보니 한국에서 한국 대학을 갈 때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었던, 내가 외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일을 하려면 어떤 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나를 뽑고 싶어 하고 나도 일을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외국인이고 영주권이 없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일을 시키고 싶은데 심지어 무급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아예 못 시키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왜냐하면 외국인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가 유학생으로서 영주권이 없이 I-20에서 F1 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으로 갔을 경우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CPT라는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언제 이 CPT를 쓸 수가 있냐면 학부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끝난 여름방학 때. 그러니까 전공이 클리어 됐다고 우리가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이 확정돼서 CPT라는 거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공부하고 있는 전공과 유사한 분야에 가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CPT를 학교에서 승인을 해주는데 학교마다 그 승인하는 룰이 다 다릅니다. 어떤 학교는 이제 여름 학기처럼 학교에다 돈을 내야지만 CPT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교수 추천서를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고, 뭐 5월달에 CPT 쓸 거면은 2월달까지 회사가 결정이 되어 있고 그 회사에서 레터를 써야지만 CPT가 나오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달라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최초로 정식으로 돈을 받으면서 학교 이외의 곳에 회사에 가서 일을 하려면 CPT를 2학년 여름방학 때 처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위 프로그램에 맞는 전공, 그러니까 내 전공과 맞는 분야에 가서 보통 CPT를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러면 급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급여를 받으려면 뭘 신청해야 되나요? 소셜 시크릿 넘버를 먼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5월 30날 출근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소셜 넘버가 없어요. 그럼 회사에서 급여를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에 문에 들어오지 말고 소셜 넘버 받아갖고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CPT 어프로브를 아직 안 받았어요. 나는 취업은 했는데 인턴은 받았는데 그럼 학교에다가 빨리 CPT에서 레터 받아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취업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인턴이 이제 3개월 내가 잘 됐다고 하는데 CPT 신청을 미리미리 안 해놔가지고 아예 인턴을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라. 그 다음에 이제 OPT라는 거는 보통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도 마찬가지,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졸업하기 전에 미리 신청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OPT가 사실상 우리가 정식으로 취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까지 이때까지는 신분은 뭐냐면 학생 신분이에요. Legally Status는 F1이 연장되는 걸로 봅니다. 그럼 뭐냐면 내가 공부를 했어. 그래서 하버드에서 예를 들면 사이콜로지를 공부를 했어. 그러면 사이콜로지를 공부한 것과 유사한 일을 졸업하고 나서 1년 동안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대신 돈을 받으면서, 급여를 정식으로 받으면서. 이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학교에서 어프로브를 해줘야 돼요. 학교에서.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를 회사에서 레터를 써주면, 그러면은 학교에서 이거를 확인을 하고 오케이, 그럼 너는 OPT를 1년 할 수 있겠다 라고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OPT가 일반적으로는 1년인데 이게 STEM 전공이라고 하는 사이언스, 뭐 테크놀로지, 뭐 수학, 뭐 이런 그 이공계, 주로 이공계인데 문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STEM 전공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보통은 끝나는데 거기서 2년을 연장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대 3년까지 내가 여전히 법적 신분은 학생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러니까는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풀타임으로 뭐 10만 불씩 받으면서, 뭐 실제로 10만 불 이상 받는 회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신입인데도 그런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졸업하고 OPT를 1년밖에 못하는지 아니면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미리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그럼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될까요? 학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전공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했는지에 따라서. 근데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내가 예를 들면 MIS를 했어.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을 했어. 전공을. 근데 A라는 대학은 이게 스템인데 B라는 대학은 스템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전공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입학해서 졸업하려고 하는 그 학교의 이 전공이 OPT가 3년이 되는 전공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OPT는 맥스 몇 년? 3년. 그러면 3년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미국에 체류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OPT 하는 도중에 H-1B라고 하는 비자를 바꿉니다. 신청을 하게 돼요.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 취업 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으로 미국에서 취업했다라고 하면 H-1B라는 비자를 받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O-1 비자, 예술 비자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까다롭고 뭐 아주 뭐 특별한 뭐 예술 쪽에 능력이 있거나 뭐 M 비자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아주 기술직이어가지고 그거는 조금 영주권 전환 안 되는 약간 뭐 완전 다른 거고, 우리가 4년제 대학 나온 친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거의 99% H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예요? 내가 2학년 때 CPT를 했어.
그래서 경력을 제대로 만들었어. 그리고 3학년 때 언캠퍼스 리크루팅 통해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넣어서 3학년 여름방학에 다시 한번 CPT를 써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일을 했어. 그리고 나서 졸업하면 OPT 써가지고 1년 일을 해. 그러면 그 사이에 H1이 3월에 이제 신청이 들어가요. 매년 3월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추첨을 하는 것도 문제고, 더더구나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학생의 전공과, 학교 중요하지 않고 전공과 이 학생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게 OPT 때보다 훨씬 더 매칭이 잘 돼야 돼요. OPT는 학교에서 어프로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해준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뭐 수학했는데 가서 CP 하겠대. 오케이, 그러면 뭐 대충 비슷하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아주 CS가 이상하지만 않으면 다 어프로벌 해주는데, H1은 이민국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부터는 이제 미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확실하게 주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 채용이 꼭 필요한 분야인가서부터 보는 거예요. 외국인이 없으면 우리 그 미국에 이게 노동력에 뭐가 문제가 생기나, 그 말은 뭐냐면 전문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년제 학위가 꼭 필요한 전문직인가예요. 그러니까 꼭 대학을 4년제를 나왔어야지 할 수 있는 직무인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거를 전문직이라고 보통 우리는 데피니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이 4년제 대학을 나왔는데 공부한 내용과 전공과 자격증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약간의 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약간 조금 부족할 때 참고 자료는 되지만 자격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전공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어떤 자격증도. 여기서 보는 건 딱 두 가지인데 전공하고 경력이거든요. 경력이 6년 이상이 있으면 전공 대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학사 학위는 한국이든 뭐 인도든 중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경영을 했어. 그래서 미국에서 마케팅으로 취업을 하려고 해. 오케이예요. 학사 학위가 있으면. 그런데 어쨌든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걸. 그래서 하버드에서 사이콜로지를 했다, 심리학을 했다.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심리학과 상관이 없는 어떤 잡을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갑자기 컴퓨터 공학을 하겠다. 그래서 구글에 심리학하고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글에서 얘를 뽑았지만, 그리고 이미 일을 학교에서 OPT 할 때는 인정을 해줬을 수도 있어요. 막 어떻게 레터를 잘 써가지고. 그런데 보통은 그때도 안 나올 겁니다. 심리학하고 이쪽은 거의 안 맞으니까. 그런데 뭐 혹시 나왔다고 할지라도 H1은 안 나옵니다. 다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스트릭트하다는 거죠, H1은. 그래서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는 추첨이라는 게 문제죠. 보통은 한 5년 전만 해도 한 3대1, 4대1 뭐 이랬어요. 왜냐면 석사가 2만 개, 석박사. 이 석박사는 미국에서 반드시 석사나 박사를 했어야 돼요. 그 아까 말한 H1 자체, 학사는 외국 학사도 괜찮은데 여기서 2만 개 캡을 먼저 적용을 받는 석사는 반드시 미국에서 어크레디테이션이 있는 대학에 졸업을 했어야지만 2만 개 추첨권을 먼저 받거든요. 그리고 혹시 여기서 떨어졌어. 석사를 했는데 뭐 MBA를 했거나 러스쿨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다시 학사 6만 5천 개로 가서 한 번 더 추첨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석사를 한 분들은 2번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들은 거의 추첨해서 떨어지지 않았는데 로스쿨 하거나 뭐 MBA 했거나. 근데 요즘은 이게 7대1, 8대1 이렇단 말이에요. 경쟁률이. 한 3년 전, 4년 전서부터. 그러니까 학사 한 친구들은 거의 10대1 가까이 되는 거예요. 경쟁률이. 체험적으로는.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 한 20명 정도 했는데 작년에는 한 2명 된 것 같고 3명. 추첨이. 학부를 20명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생이 H1이 들어갔다는 내용은 무슨 말이냐면 졸업을 잘해서 OPT를 해가지고 OPT 때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리고 일을 잘했으니까 회사에서 H1 스폰서가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경쟁률이 7대1, 8대1이니까 추첨해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OPT가 1년인 학생은 어떻게 해요? 바로 나가야 됩니다. 회사에서 더 이상 채용이 안 되게 한 6개월 남아있어도 보통은 바로 내보내요. 왜냐면 이제 연속성이 없으니까. 근데 OPT가 3년인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익스텐드 2년을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다가. 근데 이거를 해주는 회사가 한 50% 정도 돼요. 나머지 50%는 귀찮아해요. OPT 1년차 때를 처음 졸업하고 쓸 때는 회사가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2년을 더 연장해줄 때는 회사가 좀 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올해서부터 작년보다는 좀 약화됐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이거 연장해주는 회사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좀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회사가 할 게 많아요. 귀찮아요. 그러니까 학생이 아주 일을 잘하고 H1을 했는데 떨어졌어. 그러면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한 2년 더 같이 있고 싶어. 그러면 연장을 해주겠죠. 어느 경우에만. 스템 전공인 학생만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스템 전공인 학생만, 스템을 전공한 학생만. 근데 학생이 스템이 아니야. 그래서 뭐 사이콜로지 했어. 사이콜로지 1년이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나가야 돼요. 그냥 회계학과 나왔어. 회계학과 1년이야.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 OPT가 1년밖에 안 나와. 그런데 한 3개월 남았어. 4개월 남았어. 그냥 나가라 그래요. 더 이상 일을 시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내년에 같이 못 가니까. 그래서 스템 전공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H1이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직까지는 뭐를 보질 않냐면 연봉을 기초로 해가지고 심사를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은 CP이다. 그러면은 그 연봉, 기본 연봉이 있어요. 뉴욕이면은 얼마 이상 줘야 되고 뭐 이런 연봉이 있거든요. 그 연봉만 맞추면 돼요. 근데 이 H1 비자라고 하는 것은 신입사원들만 받는 비자가 아니라는 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H1 비자는 외국인인데 미국에서 취업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누가 있냐면 인도에서 10년, 15년씩 IT 기업에서 일을 이미 하고 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신청을 하는 게 H1 비자예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구글 소속이에요. 이미 5년 전서부터. 다만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구글 소속인데 인도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15만 불, 20만 불이야. 이미 그 친구들은 20만 불 넘어가는 친구도 많아요. 인도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현지로 부르고 싶은 거예요. 구글에서. 그러면 아웃소싱 주던 그런 분들을 현지에 와서 일을 시키고 싶을 때 이 H1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연봉이 신입인 사람보다 뭐 한 3, 4배 높을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차들이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8만 5천 개의 유학생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신입사원들만. 그러면 우리가 딱 경쟁이 되잖아요. 뭐 우리도 똑똑한 민족이니까. 뭐 인도가 지금 제일 유학생 뭐 많고 그 다음 중국, 우리나라인데 뭐 우리나라 학생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경력자들이 왕창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걱정되기는 트럼프가 과거에 공약을 할 때 뭐를 공약을 했었냐면 연봉 순으로 자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경력자들만 H1 받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신입도 아주 고도의 전문직 한 10만 불 넘는 뭐 파이낸스나 뭐 IT나 뭐 이쪽만 신입사원도 주고 나머지는 안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OPT가 3년 있는 학생들은 가능성은 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 최소한 3년은 경력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이 3년 경력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든 이게 연계성 있는 어떤 그런 일이라면 아니면 다시 대학원 1년이나 2년을 가서 또 OPT 3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학사학위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영주권이 들어갈 때 프로페셔널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학부생일 때는 고등학교 졸업자로밖에 못 들어가니까 언스킬드로 들어가서 막 5년, 6년 지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부를 졸업하면 벌써 이제 프로페셔널이 됐으니까 또는 석사를 졸업하면 이제 2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영주권이 뭐 2년, 3년 안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사를 마치고 또 OPT 3년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나는 3년 학부 졸업하고 경력이 있으니까 그때 영주권이 들어가면은 OPT 끝나기 전에 영주권이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이제 H1 들어가면 석사캡 2만 개 있으니까 2번 돌릴 수 있으니까는 유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최악의 경우 영주권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석사까지 해서 한 6년 경력을 쌓으면 그때는 뭐 한국으로 들어와도 사실은 이 경력을 충분히 인정을 받아가지고 경력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보수적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안 됐다 취업이 진짜 그러니까 H1이 아무것도 안 되고 영주권도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럴지라도 졸업하고 한국으로 바로 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안 좋은 건 뭐예요? 졸업하고 바로 대학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OPT 3년이 있잖아요. 이거를 충분히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학원을 가던 이거를 충분히 쓰고 H1 되면 대학원 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예, 내가 진짜 공부를 해서 뭔가 더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고 하지 않는 이상에는 미국에서 취업할 때 대학원이 필요한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문과는 아예 없어요. 회계사라는데 석사가 왜 필요합니까? 파이낸스 하는데 굳이 이제 아주 특별한 분야들이 있어요. 이제 공대 쪽, 이제 수학, 이제 아주 어려운 수학 돌려야 되는 거. 그런 거 빼놓고 파이낸스 다 학부 졸업한 애들 많이 뽑거든요. 이공계 중에서 특별한 분야가 있죠.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거나, 예, 그런 쪽은 이제 공부를 더 해서 석사, 박사까지 해서 뭐 랩으로 가서 뭐 포닥도 하고 이럴 수가 있겠지만 대부분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 간다? 그럼 학부 때 나올 수 있는 OPT 3년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OPT밖에 못 쓰니까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학부 졸업하고 OPT 1년도 못하고 80% 학생들이 다 돌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OPT 1년도 못 쓰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느냐? 다 열심히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나름 학점 관리 잘하고 되지도 않는 영어로 가가지고 진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했는데 OPT 취업도 못한 거예요. 근데 H1 넣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왔는데 여기도 취업이 안 되네. 영주권 질문 많이 하시는데 영주권은 유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건 요 네 가지입니다. NIW는 사실
사실은 이제 박사급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유학하기 전에 아이가 만 21살이 되기 전에 자녀분이 아버님이 뭐 반도체 회사에서 뭐 10년 있었다거나, 요즘 2차 전지 너무 잘 나오는, 저희도 이번에 10월 25일 날 넣었던 분이 지난주에 나왔거든요. 익스프레스로 넣지도 않고 급행도 아니었는데 일반인, 그러니까 한 달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분야에 종사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지금 NIW가 잘 나오고, 상대적으로 그냥 일반, 그러니까 한 바이든 2년차 3년차 때는 일반도 좀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딱 되면서부터는 이것도 뭐 미리 몸을 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 RFE가 많이 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가 서류가 많이 뜨고, 또 미국에 와서의 플랜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아빠는 미국 갈 생각이 없고 자녀 때문에 이거를 그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좀 달라지고 있다고 그래요. 뭐 저는 이민 변호사는 아니고 이제 우리 로펌에 이제 다른 NIW 전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죠. 학사 학위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또는 고등학교 학생들인 경우라도 보통은 영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CPT, OPT, H1B, H1이 이제 3년하고 익스텐드 3년에서 6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사이에 영주권이 들어가가지고 H1 끝나기 전에 영주권이 나오는 거예요. 혹은 H1 5년 차 때 영주권이 들어갔는데 아직 H1은 끝났는데 영주권이 아직 안 나왔다. 그래도 미국에서 내가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영주권 끝날 때까지는 신분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H1 5년 차 때 영주권 들어갔는데 영주권 3년 걸렸다 그러면 10년 동안 내가 H1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주권이 혹시라도 디나이 나면은 이제 며칠 안에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경우는 있지만, 어쨌든 그때는 H1이 연장되니까 영주권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가 H1이 6년이 끝났어도 일할 수가 있는 건데, 보통은 그 순서죠. 그죠? OPT 때 일을 하다가 그 회사에서 H1 들어가고 H1 추첨돼가지고 뭐 몇 년 있다가 영주권 들어가고, 그래서 영주권을 받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아주 친한 회사가 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가려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나중에 한 4년 5년 있다가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미리 영주권을 신청을 해달라라고 하는 게 불법은 아니에요. 충분히 얼마든지 가능하고 적법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지만 식당에서 서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전문 지식이 필요 없는 일,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언스킬드예요. 비숙련, 닭공장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죠. 미나리 같은 영화에서 나오는, 뭐 그게 더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전문 지식이 필요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위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성년이 되면은 성년이 돼가지고 영주권 받아갖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은 학부생들이 이런 H1이 막 7대1, 8대1 들어가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H1을 받았어요. 운이 좋게 추첨을. 그래서 H1을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주권을 회사에서 바로 안 들어가줘요. 보통. 언제 보통 영주권을 해주냐면은 5년 차 때쯤 해줘요. 그러면 학생이 설령 마음에 드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안 들면 더 큰 문제고, 마음에 드는 회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회사에서 5년을 일하면서 5년을 열심히 일했더니 그때 영주권을 해주는 거예요. 스폰서가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보통 한 3년 차 되면 헤드헌터들이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너 3년 됐지? 경력 3년 됐지? 그럼 저쪽 회사로 옮겨. 근데 못 옮겨요. H1은 물론 법적으로 옮길 수는 있지만 나 영주권을 이 회사에서 해주기로 했으니까 기다린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래서 열심히 기다려가지고 영주권 들어가요. 연봉 많이 안 올리고 그냥 영주권 스폰서를 해버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영주권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그 회사에서 일을 해야 돼요. 보통 3,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OPT 뭐 2, 3년, H1 5, 6년, 영주권 3년에서 한 회사에서 10년을 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주권 하나 받으려고. 그게 또 하나의 문제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원하는 회사를 취업을 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제 제자들이 맨날 교수님 제가 영주권에 있었으면 3년차 때 절로 옮겼고 한 3년 있다가 했으면 지금 연봉이 2배는 받았어요. 근데 10년 만에 영주권 받았네요. 그래도 회사는 저는 괜찮았으니까는 괜찮은데, 이게 영주권이 이렇네요. 잘 된 학생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나마 운이 좋아서 OPT 때 좋은 회사 잘 됐고,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뭐 인턴 잘 시키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막 7대1 아니었단 말이에요. 3대1일 때는 H1이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영주권을 바로바로 안 진행해 주니까, 왜냐면 회사에서도 일을 잘하니까 오래 데리고 있고 싶단 말이에요. 더구나 이렇게 연봉 많이 올리지 않고, 뭐 약점이라 그럴까 잘 알거든요. 영주권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는 이제 영주권 해주고 조금 연봉 많이 안 올려주고, 그래도 얘는 여기 있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취업할 때도 영주권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취업할 때. 그 취업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규 취업이 아니라 인턴할 때, 2학년 여름방학 인턴, 3학년 여름방학 인턴할 때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3학년 1학기 때 학교로 와가지고 인턴을 뽑아서 여름에 3개월 일시켜본 다음에 졸업하기 전에 풀타임 워크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이 영주권이 없어. 그러면 이 회사에는 뭐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얘는 인턴 시켜가지고 뽑아봤자 OPT 때 1년 일 시키다가 추첨 안 되면 내보내야 되는 거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인턴을 안 받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 졸업하고 나서 legally working 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냐를 물어봤어요. 할 수 있잖아요. OPT가 있으니까, 또 H1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졸업하는 비자 스폰서가 필요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그리고 이걸 다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그거를 yes라고 이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걸러버려요. 아예 이력서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유학생 안 뽑아 라고 하는 거는 약간 디스크리미네이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온라인으로 해놓고 아예 이력서가 읽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자꾸만 해요? 막 50개를 넣었는데 인터뷰가 하나도 안 잡혀. 그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게 뭐야? 정규 취업이 아니라 인턴 뽑을 때 3학년 1학기 인턴 뽑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기업이면 좋은 기업일수록 그런 게 많아지는 추세인 거죠. 그러다 보니 미리 영주권을 하자라는 게 또 이슈가 있는 거죠. 아예 그냥 1학년 때부터 또는 입학하기 전서부터 비숙련이라도 들어가서 그러면 졸업할 때쯤에는 이게 영주권이 나올 거니까 그러면은 일단 지원을 할 때 비자 스폰서 필요하냐? 필요 없다고 쓸 수가 있잖아요. 영주권이 나올 거니까. 너무 웃긴 게 딱 몇 개월 전에 이게 다 인터뷰가 거절되던 학생이 영주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비자 거기서 이제 체크에다 놓으라고 썼거든요. 그때부터 인터뷰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아주 좋은데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억울하죠. 이게 똑같은 학생인데 그리고 아직 영주권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어플라이만 한 건데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차별이 있구나. 이게 이제 되게 속상한 거죠. 그러니까는 저도 뭐 이게 제가 이 메인 잡은 아니지만 뭐 전 변호사를 더 하고 이제 학생들 많이 가르치지만 어쩌다가 보니 이거를 교환교수 가가지고 도와주다가 시작하는 일인데 하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 이게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게 신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다 해가지고 다 취업시켜 놨는데 추첨해서 자꾸 떨어지고 영주권 없다고 파이널 가서 떨어지고 얘보다 얘가 훨씬 똑똑한 아이인데 그러다 보니 영주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근데 이제 이게 또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제가 다른 채널을 통해서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유학생 영주권 취업의 문제점이라는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니까 오늘은 자세하게는 안 하겠지만 언스킬드는 이제 비숙련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스폰서 기업만 있으면. 대신 영주권을 받으면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가서 식당에서 뭐 서빙을 한다든지 뭐 무슨 요양보호사를 한다든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그게 학생한테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MIT 가서 공대에서 공부하던 학생이 갑자기 영주권 받았다고 해서 그게 어떤 직업의 귀천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인데 커리어가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 1년은 쓸 수가 없어요. 이력서에 쓰면 너무나 이상한 커리어이기 때문에. 그럼 1년에 갑자기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그러니까는 이런 비숙련 영주권이 맞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죠.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내가 돈을 왜냐하면 또 1년 일을 하면 돈을 벌어서 학비를 마련할 수도 있으니까 식당에서 요즘 이제 급여도 좀 많이 주니까 그리고 뭐 내가 영어 공부할 겸 해가지고 한다 이런 학생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맞냐 틀리냐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킬드라는 영주권인데 이거는 뭐냐면 2년제 그러니까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받고 경력이 있으면은 준 전문직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 전문직 영주권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 이 프로페셔널은 4년제를 졸업하고 이건 2년제 졸업하고 경력 필요한데 요 두 개가 날짜가 똑같아요. 그 140 들어가는 날짜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언스킬드는 쉽게 말하면 지금 들어가면 한 5년, 6년 잡아야 돼요. 근데 스킬드나 프로페셔널 한 3년 이내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2학년 정도 된 학생들은 언스킬드를 들어가는 것보다는 스킬드로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스킬드를 들어가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언스킬드는 지금 이거 한 5년, 6년 걸리니까. 근데 이제 1학년 학생들은 언스킬드로 들어가는 게 낫겠죠. 스킬드는 항상 이제 승인이 잘 나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좀 트리키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하는 영주권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프로페셔널을 졸업하고 나서 학사학위가 있으면은 영주권도 마찬가지로 내 전공과 직무가 매칭이 돼야지만 영주권이 나옵니다. 이 프로페셔널에서부터는. 이 스킬드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준전문직,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건 전공이 없으니까 아무거나 괜찮아요. 그래서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언스킬드 시작하면 되죠. 지금 유학하기 전에. 그런데 학생이 직접 가야 되는 건 이 두 가지인데 이 전부 다 부모님이 아이들이 21살이 되기 전에 승인이 나면 그러면 이게 가능해요. 근데 언스킬드는 하려면 그러면 애가 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시작해야 되죠, 엄마가.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어렵고 만약에 아이가 지금 한 3, 4년 남았다, 4, 5년 남았다 그러면은 본인이 프로페셔널로 이제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뭐 경영학과를 나오고 여기서 회계 경력이 오래 있다. 그러면은 미국의 회계법이라고 매칭을 해서 내가 앞으로 영주권 받으면 니네 회계법인 가서 일을 할게 라고 하는 회사를 찾을 수 있으면 엄마가 또는 아빠가 영주권을 받으면 되죠, 프로페셔널을. 대신 받을 때까지 아이가 21살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
19살이다 그러면 위험하죠. 근데 한 17살이다 그러면은 시간적으로는 해볼만 해요. 충분히.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앞에 한 30-40분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미국에 유학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알아야 되는 상식들이에요. 상식들. 취업을 할 때 한 40분 남짓으로 정리가 되잖아요. 이것만 알면 기본적인 거는 지금 끝났어요. 예, 법률적인 것도. 뭐 여기서 더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건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돼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시작을 한다?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취업을 할 때 어떤 루트냐. 입학 전과 입학 후로 나누어요. 입학 전이 저는 입학 후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취업을 할 때 순위에 따라 좋은 학교 가면 됩니다. 그게 정답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아니 스카이를 갈 수 있는 학생을 굳이 전공이 비슷한데 다른 뭐 동국대 건국대로 보낼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의대 정도면 모르겠어요. 의대면은 뭐 학교보다 이제 전공을 많이 보겠지만 거의 대부분 학교 랭킹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교 랭킹보다 뭐가 중요하다? 중요한 게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유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는 이유의 70-80%는 입학을 할 때 잘못한 경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저희도 한 17년째예요, 올해가. 그래서 매년 수백 명을 어쨌든 뭐 인턴 시키고 취업시키고 이러고 있는 거를 미국에 시작할 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신입사원 채용 자체를 딜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신입사원은 다 학교에서 뽑아간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회사가 와서 뽑아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무슨 제3 리크루터들이 들어가가지고 뽑는 거는 아주 예외적 영주권자인데 경력이 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어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 얘네들이 취업을 못하네. 그리고 다 돌아가네 한국으로. 그래서 이게 17년 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어쨌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그 학생들하고 상담을 하고 왜 얘가 취업이 안 될까를 보면은 진짜 70-80% 이상은 입학할 때 잘못한 거예요. 입학할 때 한국식으로. 그래서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 입학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건데요. 큰 그림을 보면 입학 전에 이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 결정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유학의 루트나 예산이나 지역이나 전공이나 대학을 결정해야 된다. 거기까지 결정했으면 이제 학교는 결정됐고요. 그럼 입학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공부를 미리 해야 된다. 뭐 그게 영어면 영어일 수도 있을 거고 할 수 있으면 인턴십까지. 이 세 가지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해 보이잖아요. 이거를 안 하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유학을 간 친구들은 좀 과장일까요? 저희가 어쨌든 시작해서 같이 뭐 4학년 때까지 한 학생도 있고 2년만 같이 한 학생도 있고 하지만 대학원생은 100% 취업시켰고요. 100%. 예. 학부생은 정말 작게 잡아도 90% 이상 취업을 시켰습니다. 근데 막판에 안 되는 거는 뭐냐면 H1 해주는 회사까지 다 들어갔는데 이게 추첨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그리고 다 끝났는데 파이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영주권 없다고. 그래서 이제 조금 화가 나서 그런 거 있지만 졸업하고 돌아오진 않습니다. 최소한 OPT 2년, 3년은 다 하고 들어오게끔 하고 대부분 다 취업 비자를 받고 이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입학 전에 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1, 2학년 때 뭐 하느냐? 공부하면 돼요. 네. 공부하고 필요하면 편입. 이 편입을 할지 말지도 입학 전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입학 전에 뭘 결정해야 되면 졸업할 대학을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졸업할 대학에 내가 바로 못 들어가. 뭐 영어가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1, 2학년 때 어느 대학을 가는 게 유리한지를 정해서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대학이나 일단 갔다가 이 대학이 별로네? 취업이 안 될 것 같으네 해서 나중에 편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학년, 4학년을 다닐 대학을 먼저 이때 입학 전에 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면 좋은데 보통 SAT가 없거나 이런 바로 입학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편입을 해야 되니까 미국은 편입이 쉽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1, 2학년 때 내가 뉴욕에 있는 학교면 뉴욕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서 SAT 없고 그냥 토플만 봐서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가가지고 편입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는 편입 준비하고 학점 관리 열심히 하고 그리고 미리 인턴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력서가 있고 그 이력서 빌드업 시키면 돼요. 그리고 핵심은 1학년 여름방학, 2학년 여름방학에 반드시 미국 현지에서 인턴십을 해야 된다. 두 번째, 3, 4학년 때는 이미 인턴 경력 다 만들어져 있고 이력서 제대로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 입학 전속 준비했으니까 이거 갖고서 학교로 오는 언캠퍼스 리크루팅에 오는 회사들의 이력서 지원해서 3학년 여름방학에 가서 인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의 한국 학생들은 경험적으로 보면은 80% 이상 오퍼를 받습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예, 강아지 밥 주러 집에 가야 된다 이런 헛소리 하지 않거든요. 이 일을 하는데 근데 미국 아이들은 우리도 채용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냥 가요. 그리고 그게 미국 문화예요. 그게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은 매니저들이 볼 때는 한참 바쁜데 뭐 너무 개인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한국 학생들은 대부분 굉장히 성실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조금 처음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시키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잘해요. 근데 이제 프로모션이 잘 안 되는 거는 너무 겸손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나 잘났다 해야 되는데 한국 애들은 하도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있어야 본전 찾는다 해가지고 나 잘난 척을 안 하거든요. 내가 열을 했으면 100 했다고 자꾸만 이렇게 블러핑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그 자기 PR을 해야 되는 거.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3학년 끝나고 나서는 취업이 결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4학년 때는 뭐 하는 거냐면은, 그러면 이 회사를 내가 갈 거냐, 아니면 이 회사보다 다른 회사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회사랑 인터뷰 해보는 거예요. 나 이미 구글에다 오퍼 받았는데 나는 뭐 페이스북 가고 싶다. 그래서 최종 결정은 4학년 2학기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OPT가 시작이 되죠. 그때 H1 추첨하고, H1이 안 되면 OPT 3년짜리는 2년 연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3월에 하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고, 3년 전, 5년 전만 해도 이 H1을 3번 듣는 학생은 저희가 한 번도 없었어요.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3번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추첨이 안 되니까. 7대1 막 6대1 이러니까.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 뭐 한국으로 오던지, 아니면 그때 대학원을 가서, 그때 대학원 할 때도 전공 뭐 해야 돼요? 스템 전공해야죠. 그러면 또 3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학부를 했고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H1B도 석사로 했을 때는 석사캡 적용받고, 석사를 할 때 이미 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나는 학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석사 1년차 때 영주권이 들어가 버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학부 위주로 하고 있지만, 지금 석사 유학을 통해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도 우리가 1년에 그래도 꽤 많은 학생들을 내보내고 있거든요. 요번 올해 여름에 한 3분 정도 갔는데, 저희 통해서 뉴욕으로. 그 중에 첫 학기죠. 지금 첫 학기잖아요. 이제 여름에 갔으니까는 9월 학기, 10월 학기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인턴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 인턴한 회사에서 3주 일하고 한 분은 영주권인이 들어갔어요. 3주 일하고. 그러니까 아직 석사가 1년 남았는데, 그러면 그분은 이제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석사 끝나고 OPT 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프로페셔널 영주권이기 때문에 100% 뭐 100%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100% 나오는 거죠. 예, 영주권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분야들이 있고, 그 분야가 또 F2B 지금 이제 CPA 쪽으로 지금 우리가 3명 다 보냈는데, 그래서 2분이 지금 영주권이 들어갔어요. 한 분은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들어갔고, 그래서 이렇게 경력 쌓고 대학원 하다가 영주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유학생들도. 근데 뭐가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무 경력도 없고 학부만 졸업하고 대학원 가버리면은 다시 뭘로 가는 거예요? 다시 2학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력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될 텐데, 사실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세미나를 한 건데, 입학 전에 해야 될 거 이 3가지예요. 이 3가지. 처음에 1단계는 졸업 후 미국 취업에 맞는 직무나 직업을 결정하자. 이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야, 무슨 고등학생을 자꾸만 직업을 정하라고 합니까? 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대학원 가려고 그래.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다가. 아니면 내가 한국에서 지금 뭐 학부를 졸업했는데 대학원 가서 취업하려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직업을 생각하잖아요. 가서 스시맨을 할까, 뭐 아니면 뭐 회계사를 할까, 아니면 뭐 전기를 할까. 우리가 대학원을 갈 땐 지금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아니면 대학원을 가되 공부해가지고 한국으로 와서 교수를 할지, 아니면은 대학원을 해서 미국에서 취업할지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국 유학하려고 할 때 대학원은 학부도 똑같이 해야 돼요. 학부생도 똑같이 해야 돼. 우리나라는 학부 들어갈 때 할 필요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원 들어갈 때도 별로 생각 안 하잖아요. 취업이 잘 안 돼 있고 그냥 학위 하나 받아놓으면 좋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단 말이에요. 파트타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미국은 대학원으로 갈 때도 이 고민을 해야 되고, 내가 졸업하고 뭐 할까? 심지어 고등학생이 대학 갈 때도 이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무를 결정을 해야 돼요. 직업을 어느 정도 말을 만들어 놓고 가야 돼요. 말이 되게끔. 이게 없이 그냥 학교 정하고 랭킹에 따라서 유학원 말 듣고, 그리고 나서 전공은 가서 정하라 그러고, 아니면 가서 바꾸라 그러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거에 믿어가지고 가고, 뭐 미국은 3학년 때 전공 정한다, 2학년 때 전공 정해도 된다,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이거를 정하고 마지막에 지역 결정하고 마지막에 루트를 결정하는 거예요.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리고 나서 전공 결정하고 대학 결정하는 겁니다. 대학 결정하고 전공 결정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전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자, 첫 번째 1단계는 유학 후 미국 내 외국인 취업이 가능한 직무나 직업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게 50% 이상 중요하다고 봅니다. 취업하려면,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그러면 체크리스트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성향은 당연하고 내 성격 당연히 적성 봐야지. 이것도 그 선생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취업만 잘 된다고 거기로 갑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당연히 적성도 보고 내 아이의 성격도 보고 뭐 미래도 보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거 이외에 우리는 미국 취업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외국인 취업이 되는 분야냐 안 되는 분야냐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혹시 이 분야가 백인들만 뽑는 분야이거나 시민권이 없으면 아예 취업이 안 된다거나 이런 분야를 유학생이 가서 취업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가려고 하는 이 직업이 취업비자나 영주권 스폰서가 많이 나오는 분야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 자료 다 있으니까. 온라인 들어가면 자료 다 있단 말이에요. 취업비자도 안 돼, 영주권 지원도 안 돼, 이런 분야는 외국인을 안 뽑는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말하면. 그런데 가가지고는 OPT 1년은 모르겠지만 보통 OPT 1년도 잘 안 뽑아져요. 그런 분야는. 그리고 나서 해당 분야에 특수 전문 지식이나 관련 자격증이나 뭐 어떤 미국 애들하고 차별화될 수 있는 어떤 지식이 꼭 필요한 분야를 가는 게 좋겠죠. 영어가 중요한 분야보다는, 미국 문화를 아는 게 중요한 분야보다는. 그러니까 외국인이 미국 친구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영어로 경쟁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그 지식이 필요한 직업인지를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유학생들이 전부 다 대기업으로 가진 못한단 말이에요. 많은 유학생들은 우리가 취업을 시킬 때 중소기업으로 취업시키는 경우는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일하면 대기업으로 이직이 잘 되는 분야가 있고, 어떤 분야는 중소기업에서 3년 일해봐야 이건 경력으로 인정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직업이 중소기업에서 일한 거나 대기업에서 일한 거나 이게 큰 차이가 없어서 중소기업에서 3년 일하고 대기업으로 이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직업이 좋은 거죠. 그래야 내가 갈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기업의 풀이 넓어지는 거죠. 그리고 너무 유행에 민감한 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붐을 일었어. 갑자기 데이터가 막 붐을 일었어. 그래가지고 다 너도나도 데이터를 했어.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챗GPT가 나왔어. 그래서 데이터가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이제 갑자기 안 뽑아 이쪽을.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막 맞춰가지고 이게 유행이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덜 유행에 민감한 분야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미국에서 한 3년, 5년 일을 하고 한국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일한 경력이 한국에서도 그대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건가? 또 미국 경력을 통해서 한국에서 경력직으로 취업할 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직업이 좋잖아요. 언젠가 한국으로 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혹시 미국 친구들한테 너무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닌가? 경쟁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조금 미안하지만 내가 너무 똑똑해. 그래서 뭐 MIT나 뭐 이런 데 가는 뭐 카네기 멜론 컴공 가도 뭐 내가 다 제패할 수 있어. 이러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굳이 너무 힘든 직업은 각오를 엄청 하고 가야 되는 거죠.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으니까. IT, 뭐 파이낸스, 컨설팅, 뭐 IB 이런 분야들 너무 경쟁이 심하거든요. 왜냐면 연봉이 다른 거에 다 서너 배예요. 웬만하면 다 신입사원이 다 10만 불이 넘고 요번에 지금 취업 그 여름 인턴한 친구가 월에 8,500불 받아요. 인턴인데. 우리나라 지금 환율은 거의 한 1,400만 원 정도, 1,300만 원. 인턴이 월에 1,300만 원 받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학생들만 하고 싶겠어요? 중국 학생들, 미국 학생들 다 하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외국인 가능 직무인지 아닌지는 뭘 봐야 됩니까? 볼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은 자료를 봐야 됩니다. 그럼 H1 비자가 많이 나오는 직업이 뭐냐? 어떤 인더스트리가 잘 나오느냐? 찾아보시라는 거죠. 지금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H1 비자가 어떤 분야가 많이 나오니까 아주 개괄적으로 이거는 연장도 있어요. 3년차 이상. 그러면은 뭐 아주 개괄적으로 프로페셔널 뭐 사이언티픽 앤 테크니컬 뭐 서비스인데, 그러면 뭐 내가 파이낸스 하겠다 그러면 4만 개 정도 됐구나. 뭐 또는 홀세일 뭐 트레이드 하겠다 그러면 한 5천 개 정도 됐구나. 어쨌든 이거 말고도 분야마다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myvisa.com 들어가시면. 그러면 이제 1등이 이거니까 뭐 27만 개니까. 그러면 어떤 기업들이 스폰서했나 보자는 거죠. 그럼 코그니전트 이게 13,000개를 했네. 코그니전트 인도계 HR 회사예요. IT 쪽. 그다음에 어네스텐영 회계법인이잖아요. 어카운팅 펌이에요. 물론 여기에 CP만 있는 건 아니고 컨설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구글, 타타에도 인도계 인포시스 다 이쪽 그 HR IT 쪽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뭐 딜로이트 이것도 회계법인 어카운팅 펌이죠. 엑센처 컨설팅 펌이죠. IBM, 위프로 다 이제 이쪽 그 IT 쪽이죠. 그러니까 보면은 IT하고 어카운팅 펌하고 이쪽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참고하시라는, 이거 이제 100등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50등, 100등까지. 근데 이게 뭐 50개, 100개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50개, 100개를 간다는 건 건데 경력자들이 주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3, 40등까지 참고하시면 돼요. 적어도 한 2, 30등까지. 자, 이거는 이제 아큐페이션에 따라서 이제 오늘은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 IT나 공대보다는 이제 문과 성향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IT나 매스는 이제 압도적으로 많긴 하지만 경력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인도에서 오는
경력자들, 또 인도 유학생들. 두 번째, 아키텍처 앤 엔지니어링. 근데 엔지니어링은 또 취업이 잘 되는 분야가 있고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뭐 전자공학, 뭐 또 반도체 쪽은 또 텍사스 가면 되고 석유화학 가면 되고 뭐 이런 분야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그 분야마다 다르니까 이게 뭉뚱그려서 지금 설명드리긴 좀 어렵고. 세 번째,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가 이제 한 뭐 4만 개 정도 H1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비즈니스 파이낸스에서 많이 해주는 회사들을 보니까 역시 어카운팅 펌이 뭐 제일 많아요. 어네스앤영이, EY, 그다음에 골드만삭스나 뭐 아마존, 딜로이트 텍스, 이거 둘 다 이제 어카운팅 펌이거든요. 뭐 일단 뱅크, 그다음에 이것도 파이낸스고 구글이고. 대충 이게 판단이 되시겠죠, 대략. 영주권 뭐 한번 볼까요? 영주권을 이제 많이 해주는 분야가 역시 프로페셔널인데 뭐가 많냐면 구글에서 올해 4,000개 해줬어요, 영주권을. 그리고 다 코그니전트, 타타, 인포시스 전부 다 뭐야 IT 회사들이에요. 그리고 딜로이트, 어네스앤영 어카운팅 펌이에요. 그러니까 IT하고 어카운팅 펌이 영주권도 제일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생각했을 때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다 IT 해라, 다 CP 해라, 뭐 다 파이낸스 해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향을 보고 해야 되지만 대략 자료는 보자는 거죠. 자료는 아큐페이션에 따라서는 비즈니스 앤 파이낸스를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어네스앤영이 제일 많아요. 회계법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성향인 경우에 EY에서 취업 비자도 제일 많이 해주고 영주권도 제일 많이. 이거는 이민국 자료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CP라는 직업은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H1도 제일 많이 나오고 영주권도 제일 많이 나오네. 또 CP가 뭐야? 대체로 몰라요. CP가 뭐 하는지. 동계산 해준다 그러고. 또 한국 CP하고 미국 CP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이게 분야도 다르고 일도 다르고. 근데 일단 한국은 시험이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1, 2차가 나눠져 있고 뭐 고시예요, 고시. 예. 그리고 딱 1,000명, 뭐 1,200명 딱 합격자 수 제한되어 있고 1,201등 다 떨어지는 거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CPA로 취업을 하려면 합격을 해야만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고시를 패스해야 3일 회계법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시험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시험 과목이 4과목인데 한 과목씩 그냥 보는 거거든요. 내가 날짜 정하고 내가 장소 정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객관식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평가기 때문에 75점 넘어가면 다 합격시켜줘요. 뭐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취업할 때 시험을 합격하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통은 AICP 시험 같은 경우에는 4학년 졸업을 해야 볼 수 있거나 4학년 2학기 때 볼 수 있거든요. 대부분의 주에서는. 근데 취업은 언제 된다고요? 3학년 때 된다고요. 3학년 여름방학에 인턴하고 그리고 바로 풀타임 받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친구들은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요. 미국 학생들은. 그리고 제가 한 17년 전에 교환교수 갔을 때만 해도 학생들 만나면 야 지금 CP 시험 공부할 게 아니라 미국은 빨리 경력만 쌓으면 돼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회계법인에서 중국 학생들 뭐 이런 한국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 합격해갖고 들어온 학생이 점점 이제 많아지고 경쟁력이 좋아지니까 이제는 합격을 한두 과목이라도 하는 거를 선호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격을 못해도 취업은 가능하지만 4과목이니까 한 4학년 때 한 과목이라도 합격을 해놓으면 유리하다. 한두 과목이라도. 전체 합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 좋겠지만 이게 일단 큰 차이점이고요. 시험 자체는 미국 CPA는 주 자격증이에요. 스테이트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주마다 응시 요건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뉴욕에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뉴욕주 CPA 시험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 주나 보면 돼요. 내가 응시주 아무거나 골라가지고 아무 데서나 일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험 문제가 전국이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주마다 다른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스테이트 텍스 같은 거 다른데 시험 문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주를 시험 보거나 시험 장소는 학교 근처 가서 그냥 보면 돼요. 지금은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볼 수가 있어요. AICP 시험을.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가 어디든지 간에 어디서나 시험 볼 수가 있고 날짜도 내가 정할 수가 있다. 369, 12월 제외한 내가 아무 날짜나 정할 수가 있고, 대신 응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응시 자격 요건이 이제 어카운팅 크레딧이나 경영학 크레딧 학점이 일정 학점 이상이 있어야지 볼 수가 있고, 또 어떤 주들은 학부생도 볼 수 있는 주가 뭐 벌몬트, 몬타나 이런 주들이 있지만 대부분들은 학사학위 예정이거나 학사학위가 있어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맞는 주를 선택하면 돼요. 시험은 학교 근처에서 보는 거고. 근데 요즘은 뭐가 있냐면 한국 같은 경우에 온라인으로 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전공은 뭐 예를 들면 무용을 하지만 시험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시험을 다 미국 CPA 시험을 봐갖고 취업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때 전공을 무용을 한 친구는 취업 비자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합격시켜가지고 취업을 시킬 수가 있는데, 영주권자면은 무용을 했지만 CPA 시험 합격해가지고 취업해서 뽑으면은 그냥 가서 일하면 되는 건데,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은 무용 전공
전공을 했거나 뭐 약학을 전공했는데 갑자기 나중에 CPA를 공부를 했어. 그래서 합격을 시켰어. 학점 받아가지고 다 응시 요건 맞춰가지고. 그랬을지라도 비자가 안 나와요. H1 비자가. 그러면 학생들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학부 다 지우고 다시 대학원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를 대학원 비자로 넣어야 되는 거죠. 대학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CPA를 꼭 합격할 필요는 없다. 취업할 때.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경력을 만드는 거예요. 경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 왜 추천하느냐? 뭐 저도 우연히 이제 저는 먼저 변호사라고 나중에 CPA 시험을 봤는데 일하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저는 사실 어카운팅 펌에서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법무법인에서만 일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아주 우연한 게 3.1회계법인 가갖고 한국 회계사들 교육시키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한 25년 됐어요. 근데 미국 가서도 아주 우연한 게 일본 사람이 이런 학원을 차려가지고 3개월 하다가 도망가는 바람에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교원교수로 가 있을 때 이제 찾아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무료로 이거를 이제 강의를 좀 몇 개 도와주고 하다가 이게 지금 20 몇 년이 됐단 말이에요 벌써. 근데 점점 하다 보니 저는 이거 말고 다른 취업이 잘 되는 잡들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액추어리도 강의해보고 뭐 CFA도 해보고 뭐 중앙일보 같은 데는 뭐 우체부, 우정국 이런 것도 뭐 자격증도 만들어서 하고 막 이러는데 야 결국은 문과대생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유리하고 확실한 거는 CPA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더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요즘 이제 IT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IT가 5년 전에는요 프로그래밍 조금 하면 아마존 들어갔어요. 세상이 완전 달라져. 지금 CS 애들 취업이 안 돼요. 컴퓨터 사이언스 우리 쪽으로 의뢰가 지금 여러 명 들어와 있는데 취업시켰던 회사들 다 연락해보면 올해는 못 뽑는다. 올해는 못 뽑는다. 지금 있던 직원들 내보낼 때 계속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회계법인에서 계속 사람을 뽑아달라 그래요. 왜냐면 회계법인은 턴오버가 너무 심해요. 한 3년 5년 있잖아요. 다 컨설팅으로 가고 저쪽 그 돈 많이 주는 파이낸스로 가버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외국인들을 자꾸 채용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예요. 회계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은근 격차가 파이낸스보다 심하게 많이 나버렸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웬만하면 다 5만 불이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4만 불, 5만 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 여전히 4만 불, 5만 불인데 그래도 회계사 CPA들은 그래도 한 7, 8만 불. 근데 파이낸스는 뭐 예전에도 그랬고 IT는 다 10만 불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다 2배 이상 받아요. 그러니까 CPA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시험도 봐야지. 나중에 5년차 때까지 시험도 합격해야지. 일은 많지. 등등등. 그러니까 미국의 백인들 젊고 똑똑한 친구들은 다 IT로 가고 파이낸스로 빠져나가고 아니면 의대 가거나 비슷해요 미국도. 아니면 자기가 창업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성향이나 CPA나 수학 못해도 되거든요. 산수 못해도 돼요. 저 같은 사람 완전 전 법돌인데 저 같은 사람도 했으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돼. 계산기 쌀집 계산기 두드릴 줄 알면 되기 때문에 CPA는 또 성향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조용한 성향이건 활발한 성향이건 분야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성향에 맞는 분야를 가면 되는 거니까 언어, 뭐 컴퓨터 언어 중요하지 않고 뭐 조금은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수학 못해도 되고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한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25년 강의를 하면서 음대 졸업하고 체대 졸업해서 CPA 해가지고 일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영문학과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영문학과 나와가지고 CPA 한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에서 영어 잘하는 미국 CPA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전공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합격률을 보면은요, 뭐가 제일 높은지 아세요? 저희가 지난 25년 동안 그래도 매해 최소 100명 이상씩은 합격을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못 잡아도 한 3,000명을 우리가 합격을 시켰어요. 그런데 대략 통계를 보면은요, 어디가 제일, 어느 전공한 친구들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합격률이. 왠지 경영학과일 것 같죠? 경영학과가 높지 않아요. 어설프게 알고 있거든. 들어봤거든. 그래서 그냥 공부도 약간 어설프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일 높은 게 공대예요. 공대생들 합격률이 제일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전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IT나 파이낸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하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입학 전부터 이건 준비가 가능해요. 왜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인턴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미리 경험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선행학습 같은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시험이 있기 때문에 미리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미리 좀 한두 과목 공부해 볼 수가 있어요. 과목을 뭐 10몇 과목이지만 나중에 공부해야 될 거는. 그리고 CPA는 학사기가 있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국에 세무사 시험이 있거든요. 뭐 세무사는 텍스만 하는 거지만 그거는 고등학생들도 지금 붙어요. 고등학생들도 자격 요건이 없어요.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맛보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나한테 맞을지 안 맞을지.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H1이나 영주권 스폰서가 문과 계열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취업 전에 시험 합격을 하면, 한두 과목 붙으면은 확실히 미국 애들보다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도 일을 시켜보면은 시험을 아직 안 합격했는데 5년차 때까지 얘가 합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3년차 때까지는 합격을 해야 이게 프로모션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얘가 한참 바쁜데 시험을 바로 보러 가야 된다고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빠져버리면은 이제 이게 팀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가능하면 빨리 붙으라 그래요. 그리고 돈도 줍니다. 합격하면 다 미국에서 돈 줘요. 그리고 다 공부할 거 다 그 학원비 같은 거 다 내주고, 회계 법인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유학생들이 다 붙어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회계법인에서는. 그리고 이미 합격한 친구들한테는 리임버스 얼마 해줍니다. 뭐 회사마다 다른데 2,500불 뭐 이 정도 줘요. 어쨌든 그리고 문과 성향이지만 이 CPA랑 연계되는 전공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어카운팅, 경영학이 스템이 아닌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CPA는 전부 다 회계학과야 된다?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CPA가 회계학과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요즘에 이제 많이 주장을 하는데, 왜냐면 트렌드가 그래요. 아까 EY가 압도적으로, 어네센영이 압도적으로 1위지만 거기서 텍스하거나 어디터는 CPA보다는 컨설팅하는 쪽이 훨씬 더 많이 뽑고 그쪽에 H1이 많이 들어가고 영수권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회계법이라는 말을 전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만 회계법인 회계사 하니까 자동적으로 어카운팅하고 이게 자꾸 매칭이 돼요. 어카운팅으로 딱 생각할 때 어때요? 왠지 이럴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 쪼잔하고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우리한테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 회사에서 어카운팅 팀에는 CPA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는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일반 삼성전자에서 어카운팅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장 업무 한단 말이에요. 북키핑하고. 그쪽에 컨트롤러나 뭐 인터널 컨트롤이나 이쪽은 이제 CPA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일반 전표 치는 잡은 컴퓨터가 다 대체해요. 이게 이제 없어지는 잡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카운턴트가 없어진다. 맞아요. 근데 CPA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 CPA를 자꾸만 회계사라고 하니까 어카운턴트 회계사, CPA도 회계사니까 이게 자꾸만 없어지는 잡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CPA는 지금 점점 더 분야가 넓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꾸준하고 외국인 채용 비중이 증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학생 취업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나중에 진출 분야를 보면, 그러니까는 CFA를 제가 가르치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게, CFA는 딱 파이낸스예요. 그리고 이거는 학부생들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 파이낸셜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이거는 이미 IB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경력 한 5년쯤 쌓고 움직일 때 필요한 자격증이 CFA예요. 액처리도 우리가 가르쳐 봤거든요. 액처리도 이거 하느라고 얼마나 진짜 강사들 다 섭외하고 막 해갖고 취업시켜요. 인더스트리가 너무나 컨설버티브해요. 취업 비자가 안 나와요, 이거는. 보험업계는. 연봉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자료만 보고 실제로 이걸 안 해본 저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이걸 해봤더니 자료는 연봉이 너무 좋은 잡인데, 그리고 취업 비자도 나오는데 경력직 취업 비자밖에 안 나고 영주권 없는 신입생은 5단계까지 해도 아예 인터뷰가 안 잡히는구나. 해보고 저도 알았어요. 자료를 보면 그게 안 나오거든요. 연봉 너무 좋고 수학 잘하면 너무 좋은 잡이라고 하도 얘기들을 하니까 안 돼요. 영주권 없으면. 근데 CPA는 영주권 없어도 돼요, 이거는. 다만 요즘 H1 때문에 이제 좀 속썩이고 있지만, 더구나 이거는 운전면허증 같아서 한 3년 일하고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CFA는 파이낸스 하면 딱 IB, 헤지펀드, 프라이빗 에쿼티 딱 그쪽으로 포커싱이 딱 돼버린단 말이에요. 돈도 많이 받고 애널리스트 쪽으로. 근데 회계는 컨설팅으로 하고 IB로 하고 선생님 요번에 은행으로 옮겼어요. 요번에 저 뭐 보험회사로 옮겼어요. 저번에 저 학교로 들어갔어요. 교수가 됐어요. 굉장히 많아요, 갈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직 내가 뭐 할지 잘 모르겠어, 학생인데. 그러면 일단 이쪽으로 하는 게 저는 안전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진출 분야가 넓으니까.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그만 회계법인에서 2, 3년 일을 했을 때 이게 큰 빅4로 갔을 때 경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하는 일이 똑같거든요. 다만 클라이언트의 이게 구성이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스몰 사이즈에서 한 3년 일했다 빅4로 갈 때 보통 2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같은 분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전부 다 빅4로는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빅4는 뭐냐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상장기업 감사들은 전부 다 3일 회계법인, 그 삼정회계법인처럼 큰 4개의 회계법인에서만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래서 빅4라서 PwC, 어네센영, 딜로이트, KPMG 이렇게 4개가 큰 회계법인이거든요. 근데 CPA들은 보통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 빅4들은 어디트 하는 파트가 있고, 어슈런스 하는 파트가 있고, 텍스 파트가 있고, 어드바이저리, 컨설팅 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 컨설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파이낸스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컨설팅 중에서도 뭐 밸류에이션 같은 거 가가지고, 바로 이제 IB 못 들어가면 이쪽에서 한 3년 일하고 MBA 거쳐서 프라이빗 에쿼티로 넘어가거나 헤지펀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트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제 어카운팅 펌들에서는.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분야도 다양한데 조그만 데 있다가 옮겨갔을 때 이걸 경력을 인정받으니까, 내가 준비가 조금 소홀해가지고 처음부터 빅4로 못 갔을 경우에는 조그만 데서 일을 하다가 여기서 뭐 영주권까지 받고 그리고 나서 옮겨갔을 때 경력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굉장히 장점입니다, 이게. 그리고 어카운팅은 국제 어카운팅이에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은. 그래서 미국의 회계감사나 한국의 회계감사 똑같아요. 단 뭐는 텍스는 달라요. 한국으로 오고 싶다 그러면 미국에서 텍스를 하면 안 돼요. 하려면 인터넷 텍스를 하거나 뭐 다른 쪽 국제 템을 하지 않으면 로컬 텍스를 버리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그게 경력으로 그대로 인정은 안 되지만, 회계감사나 이쪽
이쪽은 똑같단 말이에요. M&A 쪽이나 뭐 포렌식이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인정을 받습니다. 미국 경력들을. 그러니까 한국에 왔을 때 경력으로 인정을 충분히 받을 수, 오히려 더 좋죠. 미국에서의 경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장점이고, 그리고 이제 IT는 거의 인도가 80%예요. 헤드헌터들이 거의 100% 인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인도에서 직접 데리고 오거나 인도계 유학생들을 많이 뽑기 때문에 거의 IT 쪽은 인도로 편향이 되어 있는데 CPA는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져 있어요. 네, CPA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 하나 우리나라 유학생들한테 유리한 것은 플러스 커리어가 있다는 거죠. 민망하네요. 저희가 회계사들 교육시키고 회계사 취업시키려고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뭐 HR을 뭘 알았겠어요. 맨날 그 법무법인에서 법전만 보다가. 그런데 이거를 합격을 시켜놨는데 미국에 계신 로컬 분들, 그러니까 60살 되신 분들, 이런 분들 취업시키려고 하다 보니 저도 공부를 한 거예요. 아, 미국을 어떻게 취업해야 되고. 저도 한국에서 학부 졸업하고 미국에서 로스쿨하고 변호사해가고 로펌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취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IMF 때여가지고 뭐 서로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 CPA를 60살 되신 분을 합격시켜놨는데 취업을 어떻게 하지? 인턴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그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인턴부터 해야 돼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60살인데도 인턴을 받아주는 회사가 있어요. 미국이기 때문에. 물론 영어가 다 되고 시민권자여야 돼요. 영주권 이상. 그래서 만든 회사가 이 플러스 커리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전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CPA. 그리고 나서 IT가 그 다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분야만 전문이에요. 사실은 저희가. 이거는 미국 내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이 비슷한 회사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카운팅 템프나 어카운팅 피플은 미국 회사들인데 이건 전부 다 5년차 이상 된 CPA들만 하는 미국의 아주 큰 회사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했단 말이에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7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캐플린이라는 이 CPA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고, 그리고 서강대 국제대학원도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운영하고 있고, 20년 넘었죠. 예, 저는 강의는 2000년서부터 했는데, 이 미국에서 이 회사 만든 건 2005년도에 만들었고, 한국에서도 한 4년 넘게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통 한 7, 80% 이상 합격률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전부 다 미국에서 그동안 일하시던 아주 제가 선별한 선생님들이셔서 합격률이 너무 좋죠. 그래서 한번 AICPA에서 리퀘스트가 온 적도 있어요. 니네 왜 이렇게 합격률이 높냐. 그래서 지금은 이제 AICPA하고 유일하게 한국은 제휴가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을 전부 다 우리가 한국 회사에서는 유일하게 우리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학습 미리 시킬 수 있고, 미리 회계 인턴 해볼 수가 있고, 남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거 미리 공부시켜가지고 CPA 시험 먼저 다 합격시켜줄 수 있고, 약간 이런 어떤 베니핏을 캐플린이라는 회사와 플러스커리어라는 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분야는 저희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다른 거 해보려고 했다니까요. 액츄리도 만들어오고 CFA도 만들고 했는데 다 의미가 없어요. 해보니까 안 돼, 취업이. 합격은 시키고 자격증 다 땄는데 안 돼요. 뭐 FRM도 해보고 CIA도 해보고 C사도 해보고 많이 해봤어요. 뭐 미국에 좋다는 자격증들. 근데 답답하니까 뭐를 시켜야지 도대체 취업이 되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1단계 이거예요. 직업을 정하라. 그리고 나서 2단계는 지역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역을 결정하는데, 자, 지역은 미국은 도시에 따라서 너무나 편차가 크니까 내가 졸업할 대학이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 분야가 활발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분야의 그 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졸업할 대학을 강조하는 것은 입학할 대학은 그 지역이 아니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왜냐면 편입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입학할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할 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졸업할 대학에 3학년 때 회사가 찾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졸업할 대학을 정하고 그 대학을 내가 지금 못 가겠으면, 바로 SAT가 없거나 토플도 뭐 약하거나 해서 못 가겠으면, 또 뭐 예산도 없고 해서 못 가겠으면 그 대학으로 편입을 할 학교로 입학을 하라는 거죠. 편입하기에 가장 유리한 학교로. 자, 지역 정할 때 뭐 보셔야 돼요? 아, H1을 어느 도시가 제일 많이 해줬는지 보자는 거죠. H1 전체로, 뭐 회계든 뭐든. 그러면 뉴욕이 제일 많고, 시애틀 2등, 샌프란 3등, 오스틴, 뭐 텍사스 오스틴 4등 쭉 나와 있어요. H1을 뉴욕이 제일 많이 해준다고 다 뉴욕으로 갈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내가 가려고 하는 데가 뭐 예를 들면 뭐 미네아폴리스인데, 미네아폴리스가 없네. 미네소타 주립대학 가려고 하는데 뭐 미네소타 대학,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보통 신입사원들은 내가 졸업한 대학에 소재한 그 근처에 회사를 갈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경력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력직은 내가 이 포지션에 딱 필요하면 LA에서 데리고 오고 뉴욕에 데리고 올 수가 있겠지만, 엔트리들은 보통 그 지역에 있는 회사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대학이 학교는 좋을지라도 내가 나중에 취업하려고 하는 직무와 기업이 너무 없으면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뉴욕이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제 내가 한번 CPA를 하기로 했어. 그럼 CPA는 어디가 제일 많이 일을 할까도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 회계나 감사 등 CPA 업무 관련 분야가, 그러니까 외국인 말고 전체
미국의 노동청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뉴욕, 뉴아크 이쪽이 지금 이쪽 고용이 12만 7천 명이 되어 있대요.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디보다? LA 쪽보다. 2등이 LA 쪽이에요. 그러니까는 CP, 회계, 감사, 컨설팅 이쪽을 다 둘러봤을 때 미국 사람들 포함해서 그러면 취업이 이쪽이 잘 되겠구나 대충 볼 수 있겠죠. 그죠? 3등은 이제 워싱턴 DC네요. 그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 그다음에 시카고, 달라스. 그러면 어느 기업에 H1을 많이 해줬을까? 뉴욕인데 뉴욕이 이제 1등이었잖아요. 그러면 뉴욕이 H1을 제일 많이 해주는데 뉴욕의 어떤 회사가 H1을 많이 해줬을까 보니까 역시 압도적으로 어네스트 & 영 1등이에요. 1550개를 뉴욕에 있는 어네스트 & 영에서 스폰서를 해준 거예요. 회계법인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CPA가 그래서 취업이 잘 되는구나. 그러면 나는 지역을 뉴욕을 일단 1순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걸 머릿속에 담나 놓는 거죠. 웬만하면. 그리고 구글, 골드만, 미국도, 뉴욕도 구글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애틀도 이제 취업 비자는 많이 나오는데, 기업 군들을 보니까 뭐예요? 전부 다 IT인데 아마존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아마존을 내가 가고 싶어. 그러면 웬만하면 학교를 어디로 가는 게 좋아요? 시애틀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역이 중요하다니까는요. 네, 지역이 중요해요. 우리가 회계학 대학 순위를 쫙 찾아보면은 거의 대부분 1등이 어느 대학이 나오냐면요. UT 오스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회계학교 교수 분들 중에는 이 UT 오스틴 출신들이 많아요. 학교는 아주 좋은 학교거든요. 근데 물론 내가 오스틴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냥 가도 돼요. 근데 이제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USC도 붙었고 NYU도 붙었고 다 붙었어. 근데 취업이 어디 유리할까? 그럼 이제 오스틴이 올해 11,000명 취업 비자 해줬는데 어디가 지금 제일 많은가 봤더니 아마존, 애플, 비자 USA, 타타,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인포시스 다 IT 기업들이잖아요. 삼성 반도체가 12등에 하나 있어요. 회계법인은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CP로 취업할 때 뉴욕은 아까 EY가 1,500개 해줬는데 텍사스는 지금 100개, 180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10분의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굳이 텍사스로 가고 싶다. 오케이. 알고 가라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근데 학교 좋으니까 난 갈래. 오케이예요. 근데 웬만하면 뉴욕 가라는 거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지역을 정했습니다. 이제 뉴욕으로 정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정하면 그때 마지막에 뭐 하는 거다? 학교 정하는 거다. 이렇게 정해놓고 학교를 정해야 돼요. 그러면 학부 유학의 단계가 이렇게 많잖아요. SAT를 봐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은 이제 수능 점수 인정해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패스웨이 하는 경우도 있고, 4년제 대학에서 4년제 편입도 있고, CC에서 4년제 편입도 있고, 또 한국 대학 다니다가 편입도 있을 거고, 아니면 송도나 이런 쪽에 뉴욕 주립대학이나 이쪽 다니다가 마지막 연도에 OPT 가서 OPT 해갖고 취업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서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석사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정하는데, 자, 랭킹 보고 정하지 말자는 거죠. 랭킹은 다 다릅니다. 출처마다 달라요. 물론 이 정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진 않죠. 그러니까 10위권도 이렇게 다른데 30이 넘어가면 31이나 81이나 그냥 똑같다고 보셔도 돼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랭킹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참고 자료일 뿐이지 학교 랭킹 가지고 결정하지 말자는 거죠. 물론 좋은 학교 가면 좋습니다. 그것보다는 뭐를 보셔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CPA를 정했어. CPA를 직무를 정했잖아요. 첫 번째 1단계. 그러면 지역을 지금 봤더니 아까 뉴욕 쪽 에리어가 1등이고 LA가 2등이잖아요. 그러면 지역을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지역을. CPA가 아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호사를 정했어. 간호사를 하고 싶어. 그럼 뭘 봐야 돼요? 취업비자랑 보라고요. 그럼 취업비자에 한 30위권에는 간호사가 들어가 있어야 내가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아까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다시 되돌아가면. 그 자료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은 간호사를 딱 봤는데 100등까지 간호사가 한 명도 없어요. 이상하네? 왜 없을까요? 간호사는 취업비자가 안 나오는 잡이에요, 지금. 너무 웃기죠? 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대학교 4년제를 졸업한 전문성이 있을 때 취업비자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민국에서 봤을 때는 간호사는 3년제만 나와도 간호사를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꼭 4년제 학사가 필요한 잡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취업비자가 나오는 잡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그러면 내가 유학원에서 간호사를 추천을 했는데 가볼까? 의사랑 대우도 좋고 너무 좋다는데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 가면 된다니까요. 근데 미국은 처음에 직무를 정할 때 뭘 보자고요? 아까 체크 포인트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지금 비자가 나오는 잡이냐 아니냐 안 그러면 일을 못 한다니까요. 봤는데 취업 비자가 없어. 한 명도. 100등까지 없어. 그럼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기록이 잘못된 거냐? 찾아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간호사는 취업비자가 안 나와요. H1B가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돼야 되냐? 영주권이 나와야 돼요. 다만 영주권 받을 때 LC가 이게 좀 면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에는 간호사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이 지금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OPT가 1년이거든요. 1년 안에 병원을 찾아서 바로 영주권 스폰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리스키하지만 갈래. 약대도 마찬가지예요. 약대, 우리나라 똑똑한 아이들 약대 많이 가요. 생각보다 어렵고 공부도 어렵지만 이게 취업이 잘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약대 좋으니까. 약대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부 졸업하거나 이랬을 때 OPT 1년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취업이 안 돼요. 취업 비자 리스트에 없어요. 파마시스트가. 그러니까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유학원 말만 믿지 말고, 유학원 안 해봐서 몰라요. 유학원에서 블로그 같은데 취업한 학생들은요, 10 중에 7, 8명은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구분해 놓지 않고 그냥 취업됐으면, 취업됐다고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 루트를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영주권자가 아니면 절대 이 루트로 갈 수가 없는데,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는 알아요. 이건 영주권자인데, 유학생이 아닌데. 근데 본인들이 어쨌든 입학시키고 한 거죠. 그러니까 구분 없이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영주권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것도 달라야 되듯이. 근데 뭐는 똑같냐면은 직무 선택하는 거 똑같아야 되고요. 지역 선택하는 것까지는 영주권자도 똑같습니다. 다만 학교랑 전공 선택할 때 영주권자는 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OPT 3년짜리 시스템 안 해도 되거든요. 영주권자는. 그리고 학교를 조금 더, 영주권자는 스폰서를 받기 때문에 펩사나 프로파일을 신청해갖고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져서 학교를 다르게 정해야 돼요. 어쨌든 지역을 정했어요. 그러면 졸업할 대학을 정하라고요. 그래서 뭐 뉴욕은 이런 학교들, 쿠니, 뭐 시티 칼리지나 뭐 시티나 뭐 주립대학이나 뭐 사립대학이나, 그 LA 이러면 UC 계열, UC 뭐 LA, UC 뭐 리버사이드, 뭐 산타바바라 등등, 칼스테이트 아니면 USC 같은 사립대학. USC는 엠나이를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SAT가 없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가 있는지, 이게 졸업할 대학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뉴욕이면 버룩, 예를 들면 UCLA를 목표로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루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루트를 바로 지금 버룩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면 CC 거쳐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졸업할 목표로 하는 대학이 버룩인 거죠. 그 다음에 내가 SAT도 있어 지금. 그래서 또는 수능을 인정받아갖고 어느 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게 딱 보니까는 요 대학 안에 있네? 그런데 내가 예산도 잘 맞아. 그러면은 바로 4년제 대학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패스를 통해서 가든지. 뭐가 좋은지는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전공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내가 CPL 하겠다 정했잖아요. 버룩 가겠다. 봤더니 회계학과 경영학과는 OPT가 1년밖에 안 나와요. 근데 딱 보니까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과가 있는데 커리큘럼을 봤더니 프로그램에 한 2개 하고 하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OPT가 3년 나와. 그러면 그 전공이 CP 직무랑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서 그 전공 하시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리고 그쪽이 지금 훨씬 많이 뽑습니다. 데이터나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애들이 다 IT로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회계법에는 수요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서부터 CP 시험도 바뀌었어요. IT가 하나 선택 과목으로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IT 하는 애들이 회계법에는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필요한데 점점.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보고 회계사는 회계학과 가서 장부 만드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CP가 뭔지 보세요. 자료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튜브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학교도 무슨 우리가 콜롬비아 NYU 다 어떻게 갑니까? 못 가죠. 그러나 로컬에 있는 취업이 아주 잘 되는 이런 학교가 이제 버룩 같은 학교예요. 맨하탄의 회계법인의 CPA 한 40~50%는 이 학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일하는 CPA는 다 알아요. 야, 내가 CP 할 건데 NYU 뭘로 가냐? 비싼데. 버룩은 3만 불 밑에거든요, 1년 학비가. 이 정도 가면 충분하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학교 나왔냐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한국에서는 물어보지. 너 어느 회사에서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궁금하면 이제 연봉이 궁금한 거죠. 돈 얼마 버냐. 학교 안 물어본다니까는요. 학교 물어보는 거는 MBA하고 로스쿨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너가 예전에도 항상 우리 학교 반지 끼고 다녔어요. 하러 갈 때. 좋은 학교 나왔다고 그 상대편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페셔널 스쿨들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스템 전공을 선택을 해라. 스템인 전공을 선택해라.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지금 오늘 거의 1시간 반을 설명을 드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돈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예산도. 그럼 예산이 내가 지금 봤더니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학년, 2학년 다니고 편입을 하는 루트가 하나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 봤더니 뭐 유학원 통해 가지고 뭐 조금 뉴욕에서 멀지만 에스트 대학 뭐 이건 아마 스토니브룩 같은데 다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레지에 가서 버룩으로 가는 루트가 하나가 있고 스토니브룩으로 가는 루트가 하나가 있다. 이걸 봤더니 처음부터 이게 들어갈 수가 있다. 만약에 뭐 지금 수능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4년을 하면은 한 학비만 왜냐면 생활비는 거의 똑같으니까 한 13만 불 들어가는데 커뮤니티 칼레지 2년 다니고 그 다음에 버룩으로 옮겨서 2만 불 학교 2년 다니면 한 6만 불에 그건 이게 7만 불 넘게 차이가 나잖아요. 학비가.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루트가 더 취업이 잘 될 것 같냐면 전 저쪽 루트가 훨씬 취업이 잘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버룩이 훨씬 더 취업이 잘 돼요. CPA는. 그럼 굳이 여기서 7만 불 1억을 더 내고 굳이 취업이 더 어려운 학교로 그러니까 이게 취업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NYU나 컬럼비아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근데 컬럼비아는 컬럼비아 가야지 처음부터. 컬럼비아 갈 학생을 라구아디아 커뮤니티 칼레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거를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버클리를 갈까요? 뭐 어디 무슨 말도 안 되죠. 그거는 버클리를 보내야지. 돈이 없어도 빌려서라도 보내야지. 저는 이렇게 뭐 농담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말도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유사한 대학의 선택을 할 때 이게 비슷비슷하다면 수준이 둘 다 SAT 없고 토플 그냥 웬만큼 봐가지고 지금 이제 수능 잘 안 나와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학비가 지금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엄마는 그래도 비싼 학교 가고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고 유학원도 이쪽을 하겠지만 취업 사이드에서 보면 저쪽이 훨씬 좋아요. 왜? 커뮤니티 칼리지 하고서 1년 OPT도 할 수 있어요. OPT가 됐어. OPT 1년 동안 일을 했어. 그러면 아까 영주권에 스킬드가 있죠. 일을 한 회사에서 회계법인인데 거기서 일을 잘하면 스킬드로 바로 영주권에 3학년 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럴 찬스가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얘는 졸업하기 전에 벌써 1년 경력이 생겨버린 거예요. 커뮤니티 칼리지 졸업하면서. 다만 이때 부모는 뭐가 걱정돼요? 애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편입이 안 되면 어떡해요? 2년제만 졸업하고 끝나면 어떡해요? 이거 걱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정도 학생이면요 유학을 가면 안 돼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3.5 넘어가면 웬만하면 다 편입이 되거든요. CC에서 3.5가 안 된다. 이거 학교를 안 간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이 학교로 가나 저 학교로 가나 빨리 돌아와야 되는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편입을 생각하는 것과 미국에서 편입을 생각하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훨씬 잘 돼 있습니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선 다 편입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에 CC 가서 버룩으로 편입을 못 시킨 학생 한 명도 없어요. 다 시켰어요. 100%. CC 간 학생이 한 70%, 버룩보다 조금 낮은 4년 대학 간 학생들이 한 30%. 그리고 그 학생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0% 이상 다 취업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도 이제 뭐 파사데나 가서 칼스테이트 플러튼 학비가 싼 거 보니까 26,000불, 14,000불. 그래서 이게 총 82,000불인데 UCLA 물론 UCLA를 처음부터 갈 수는 없겠지만 뭐 UC 리버사이드 정도 보죠. 만약에 어쨌든 한 9만 불 차이 나잖아요. 여기서 일로 가도 되겠다. 이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칼스테이트를 갈지 아니면 UCLA를 갈지 뭐 산타모니카 CC 갔다가 어쨌든 이 학비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학비도. 대학원을 간다. 뉴욕에만 대학원 몇 개 이제 봤는데 뭐 M대학교 저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추천하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저녁에만 수업을 하고 오전에 오후에 CPT로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풀타임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저기서 3주 일하고 지금 영주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P는 뭐 페이스인 것 같고 이건 포뎀 이건 버룩대학교인데 버룩은 학비가 싸요. 확실히. 그런데 대학원 갈 때 뭘 보셔야 되냐면 기간을 많이 보셔야 돼요. 기간을. 기간이 긴 게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게 대부분 풀타임이니까. 그리고 버룩이나 포뎀이나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을 못해요. 그냥 풀타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름방학밖에 인턴을 못하는 거예요. 장점은 버룩은 빅4들이 다 와서 리크루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내가 한국에서 이미 미국 CPA를 합격을 했고 한국에서도 뭔가 회계법인 경력이 있고 그래서 GR이나 GMAT 봐가지고 버룩 갈 수 있다. 좋아요. 왜냐면 그러면 빅4를 바로 노려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아직 CPA를 합격하지 않았어. 그리고 회계 경력도 없어. 근데 나는 미국에서 취업하는 게 1차 목적이야. 영주권을 빨리 받고 싶어. 그러면 MDA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빨리 경력 만들고 하면서 학교 졸업하기 전에 경력 1년 쌓고 바로 취업비자나 영주권 들어가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학비도 우리가 중요하니까. F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비싸잖아요. 길고, 그죠? 길다는 거는 그만큼 생활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죠. 졸업할 때까지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학교를 정할 때도 이거 보셔야 되고요. 뭐 LA 쪽 같은 경우에는 가끔 LA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학비가 나와 있는 대학원들이 있어요. 이 대학원은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연방정부 인가가 없는 대학원들이 캘리포니아 LA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LA에서 대학원 나왔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학교를 봅니다.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그게 뉴욕은 그런 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LA 쪽에 이제 그 윌셔에 그 쭈루룩 많이 있거든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래서 이것도 뭐 USC 같은 학교 너무 좋은데 이거 학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사실은 LA에서 내가 CPA 하겠다고 하면 저는 USC를 추천합니다. 학생이 똑똑하다면. 뉴욕은 버룩이 이제 얼럼나이가 잘 되어 있다면 LA는 UCLA 경영학과 회계학과가 없거든요. USC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 회계학과가 있고
있고 전통적으로 그 학교가 좋아요. 사립대학. 근데 어렵죠.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니까는 LA에 친척이 있어갖고 뭐 생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모르겠지만 굳이 LA가 취업 비자도 그렇게 뉴욕보다 훨씬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CPA 하겠다고 하면 저는 1순위로 뉴욕으로 가라고 추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영어 잘 못해. 토플도 뭐 한 70점, 80점 될까 말까야. 그러면 대신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겠으면 지금서부터 인턴 시키고 입학하기 전서부터 영어 공부도 시키면서 CPA 준비도 조금 시키고 선행학습 시키고 그래서 CC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1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인턴 시키고 그리고 2학년 끝나고 버룩으로 편입이 되면은 바로 편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디퍼가 안 되면은 1년 일 시키고 요번에 한 학생은 버룩이 붙었는데도 자기가 1년 일을 하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1년 경력이 쌓여지면은 합격했다는 대학은 100% 또 합격이 되거든요. 다시 편입을 할 때 거의 돼요. 안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디퍼를 안 시켜준다고 했는데도 딱 과감하게 그러면 나는 내년에 가겠다. 내년에 다시 편입해가지고 그래서 1년 좋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 들어갔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빅4에서 전부 다 아마 오퍼가 올 거예요. 왜냐면 경력이 이미 쌓여졌지. 아무튼 학교도 딱 뉴욕에 딱 그 학교지 하니까. 그러니까 80%가 OPT도 못 써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처음에 준비만 하면 대학원은 100%, 학부는 90% 이상 취업이 됩니다. 직업 잘 정하고 지역 정하고 그리고 나서 루트 정하고 대학 정하고 그 대학에서 스템 전공인 OPT 3년짜리 전공 정해서 여기까지 한 거죠. 그리고 학교 정하고 다 정했으면은 입학하기 전에 선행학습 필요한 것들 좀 하고 뭐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그 다음에 원격 인턴하고 할 수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 전공을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간접적으로 한번 미리 경험을 해보고 회사 생활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미국의 회계법인들 이런 거 하는 거구나. CPA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1학년 2학년 때 빨리 전공을 다른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편입을 다른 거를 해야 되겠지. 나 CPA 도저히 못하겠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때 하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학점 관리 잘하고 인턴 열심히 하고 이거는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우리나라 유학생이 이거를 못해요. 앞에 입학 전에. 그리고 1학년 2학년 때 미국 애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이거를 알려줄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해요. 한국에 와서 막 인턴도 해보고 뭐 엄마한테 막 여름학기도 한다고 그러고 학점 못 풀려고 뭐 아르바이트에서 뭐 학비도 다 하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본인이나 부모는 너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잘못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가이드를 해줘야 돼. 그거는 도움이 안 돼. 한국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거는 여름학기 절대 하면 안 돼. 그 시간에 미국 기업 가가지고 인턴을 해야지. 지금 학점 올린다고 그거 여름학기 하면은 여름방학 2번밖에 없는데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누가 알려줘야 되는데 학생은 주위에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애들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니까는요. 그냥 중간에 휴학해버리고 1년 어디 아빠가 소개시키는 회사에서 일을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경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여름방학을 어떻게든 이용을 해야 되고 하니 모른단 말이에요. 주위에 사람도 없어요. 선배도 잘 몰라. 선배도 취업이 안 돼갖고 다 한국 돌아갔대. 그래도 이제 뭐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제는 20년 됐으니까. 사실 제 전공도 아니지만 어드바이스를 하면은요 편입 안 하려고 그래요. 학생들은. 엄마 지금 뭐 학교 너무 좋아. 근데 딱 보면은 1학년 1학기 때 무슨 학교 무슨 전공 하겠다고 들으면 90%는 취업이 될까 안 될까 결정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게 거의 90%인데 그럼 빨리 옮겨야 돼 학교를. 안 그러면 취업은 안 돼. 하는데 학생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학교가 너무 좋거든. 적응도 잘했고 친구도 다 사귀었거든. 그리고 귀찮잖아요. 어쨌든 편입이라고 하는 작업이.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를 딱 정해놓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막 왔다 갔다 하면은 한 1년, 2년이 그냥 허송세월이 돼버려요. 내가 전공하지도 않은 심리학을 왜 공부합니까? 전공을 나중에 바꾸라고요? 1학년, 2학년 때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뭐 전공만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을 인턴하고 원래 내가 공부하려고 했던 대로 루트대로 잘 들어가면 얼마든지 취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론이고 단 여기서 이제 하나 이슈가 변수가 영주권 이슈가 생기고 있는 거죠. 최근에. 지금까지 한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한 학생들이 다 취업이 됐는데 그리고 3대1일 때는 혹시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하면 돼. 걱정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뽑아줬어요. 이 추첨이 3대1이기 때문에 OPT 3년 애들은 그냥 뽑아가지고 회사에서 웬만하면 다 이거를 진행을 시켜줬는데 지금은 안 뽑아요. OPT 3년짜리도 안 뽑으려고 그래요. 유학생 자체를 안 뽑으려고 하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꾸만 영주권 이슈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면 비숙련이라도 해야 되나 이거를? 비숙련을 그냥 일을 어떻게 식당을 보내나 이 친구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비숙련을 그나마 조금 영주권을 말이 되게 적법하게 문제 없게끔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주권까지는 너무 큰 이슈고 그거는 이제 또 비용도 들어가고 또 이제 복잡해지는 문제고 그게 아이가 만 21살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100% 해주시는 게 좋은데 NIW 같은 거. 근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아이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언스킬드나 뭐 스페셜이나 스킬드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할 거면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할 거면 빨리 시작을 해야지 이게 머뭇머뭇거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 할 거면 확실하게 난 안 하겠다. 대신 너는 이 루트를 가라. 그래서 최소 3년 하고 안 되면 한국 들어와.
와. 아니면 거기서 대학원 하고 또 3년 더 경력 쌓아. 그렇게 해서 그때 네가 영주권 받아.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직업만 잘 선택하고 지역 잘 선택해서 학교만 잘 선택한다면. 근데 본인의 자녀가 취업 비자나 영주권이 잘 안 나오는 분야를 꼭 하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 적성이 CP가 아닌데 어떻게 다 CP를 시킵니까?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뭐라 그럴까요? 그 영주권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 영주권이 없으면 거의 취업이 어려워지다는 게 너무 자명해 보이니까. 그러나 CPL 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반 이상은 지금 일단은 취업은 됩니다. 다만 이제 추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제 앞으로 또 트럼프 시대에 어떻게 될지는 관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3년까지는 되는 거죠. 3년, OPT 3년까지는 되니까. 그리고 지난 저희가 17년 동안 하면서 이게 부차 있었어요. 뭐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막 있었는데 CPL한 잡은 그냥 꾸준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꾸준하고 특히나 이제 여학생들 지금 제가 한 25년 강의했으니까 25년 전에 합격했던 친구들이 지금 다 파트너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5군데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LA도 있었고 버지니아에도 있었고 그때만 해도 젊었을 때여가지고 막 여기 가서 막 한 3주 강의하고 저희가 3주 강의하고 막 정말 날라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바꿨는데 여전히 열심히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민자분들 그분들 지금 만나면 너무나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유학생 취업은 이게 한 뭐 그 이후의 일이니까 뭐 그거보단 적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CS 컴퓨터 사이언스나 아주 똑똑하면 AI 쪽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아주 똑똑한 친구들은 뭐 이거는 이제 약간 넘사벽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이게 이제 그 갈리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냥 웬만큼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는 점점 이제 경쟁력이 이제 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여전히 고민하고 있고요. 어떤 걸 시켜야지 유학생들이 만족한 삶을 살면서 앞으로 한국에 와서도 잘 되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CPL을 예를 들어드렸는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단 CPL 할 때 이제 예를 들어드린 거니까 이게 정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반드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직업을 택하시던지 간에 꼭 참고하셔가지고 성공하는 유학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